27쪽 보십시오. 자, 거기 위에서 9번째 줄입니다. 자, 오가의 종파 의식은 거기. 자, 오가의 종파 의식은 당나라 말기에 시작된 송을 거치면서 임재존이 방용파와 중주파로 갈려 진종이 되면서 정착되었다. 임재종, 김영종, 조성종, 유황종, 도관종입니다. 이 성가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종파가 있어요. 그 임재종이 이제 항용파와 양기파로 갈리니까 이제 7종이 되죠. 자,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하는데 5가 7종의 종파 의식을 가지고 당대, 당나라 시대의 선문헌을 평론하면서 어디까지 당나라 시대의 철학이다. 동대의 철학이 가지는 장단점, 동대 지성계의 못이다. 네. 네. 원래 이제 선은 이 단송 시대 때 이제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당대 사람의 시선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 불교 연구자라면, 그리고 학자라면 선불교를 이해하는 당대의 철학을 발견해내야 한다. 물론 저 선불교를 바라보는 두 시대의 철학 사이에는 연속, 불절, 단절, 생성의 유기적 관계가 있다. 그러나 방법적으로는 두 시대의 철학을 분리하여 객관적 입장의 연구를 착수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러면 당대에서 그 당나라 시대 때의 선이라는 게 아직까지 완전히 이제 확립되지 않았어요. 송나라 좀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자면 좀 도중 이제 인인 오가의 종파 의식이 이제 책이 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신규타 교수가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위에서 말한 두 번째 부류와 세 번째 부류는 이런 두 시대의 철학적 차이를 간파하지 못해요. 여기 이제 그 신규타 교수가 독서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첫째 부류, 둘째 부류, 셋째 부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수량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경전까지 이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부류에는 선 가지고만 얘기를 하고 있다. 세 번째 부류는 이제 그 선비 입장에서 그 유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업을 보고 얘기하는 수량이 훨씬 적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류의 사람은 얘기하자면 이 선문수경선 백화선사가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 부류는 이제 이 선만을 논하고 있는 것은 초이선사 쪽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이제 바로 추사 김정희의 시각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 얘기하면서 둘째 부류와 셋째 부류는 독서량이 적기 때문에 백과선사의 글을 비판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지금 얘기하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면 이제 뜻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나 위에서 말한 두 번째 부류와 세 번째 부류는 이런 두 시대의 철학적 차이를 간파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방송시대의 철학적 차이를 간파 못했다 얘기죠. 그러나 백파는 달라. 백파의 시설 5가 7종이 정착된 이후에 생성된 선불교문은 내부로 향하고 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당대의 향음 지한이나 앙산 해적 등의 응구를 끌어들여 백파의 설을 비난하는 조이나 완당의 견해는 이 완당은 이제 추사를 얘기합니다. 조이나 완당의 견해는 이미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었다. 백파의 의도는 인재성 그 자체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재의 상부를 올바 바른 저울로 기준 삼아 다양한 성분의 무게를 저울질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성문수경은 인재 상부를 가지고 그 모든 성문을
저울질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84,000 부모는 얼마나, 또 선종의 문헌이 얼마나 무척 많지만은, 임시상고로서 전부 다 요리할 수 있다. 임시상고 안에 다 들어간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임시상고만 우리가 터득하면은, 조사의 법문, 큰 스님 법문, 이런 거라든지, 부처님의 심한 개송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높고 낮음을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읽어볼게요. 66세의 백파가 서문수경을 집필할 당시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진각 핵심이 고려 고종 13년에 편집한 서문 영송집과 구자 무벌성 화 감병론이 놓여 있다. 또 태국 고의 제자 구고 가훈이 지은 염성 설화가 놓여 있다. 또 송순이 15년 내암 지소가 짓고 고려 공민한 17년에 가는데 인천 안목이 놓여 있다. 또 고려 때 찬술되고 조선 중종 26년에 가는데 선문 강요직이 놓여 있다. 또 환성 지안이 짓고 숙종 15년에 가는데 선문 5종 강요가 놓여 있다. 물론 58세에선 선문 영성집 4기와 선문 5종 강요 4기도 놓여 있다. 송대에 이미 5가 7종이 정리되었고 고려에서는 이미 그런 선종사관에 입각한 수행과 저술이 유행했으며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태국 보호국사가 임재종 양기파의 소국 전공선사의 건맥이 이었다는 건맥의식이 확립되었고 영조 40년에는 잠재영의 해동 물적 원료도 인시되어 조선 팔도의 모든 선녀들은 태국 문순으로 성보에 계대하였다. 백파가 84세의 노부로 해동 초조 고려국 국사 태국 화상 태국 안가 입가를 쓴던 것도 이런 사상적 맥락을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86세로 입적. 그래서 이게 앞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대로 백파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조선시대 때의 그 불교의 부흥기에 있던 분이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면 불교 확 살아난다.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 때에 이제 성녀들이 그러니까 수산 스님이나 사명대사가 등장하면서 성군장으로서 성녀를 이끌고 외군과 맞싸웠던 거고요. 그런 거에서 이제 이 사회적 입지가 서버린 거예요. 임진왜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육아든 일반 사람이든 다 이제 저리다 보시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게 이제 육아는 이 죽음에 대해서 유고한 입장이지만 불교는 죽음에 대해서 죽은 사람도 천도가 가능하고 문락세에 갈 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제 설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죽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윤회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가르침이 일반 민중들에게 굉장히 와닿아. 왜 임진왜란도 수많은 사람 죽거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제 사찰의 건물이 달라집니다. 단층 2층으로 바뀌는. 법주사회가 보면 대웅제 2층으로 돼 있죠. 저 금산사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그 다음에 이제 팔각정 같은 건 이게 5층으로 돼, 5층으로 돼 법주사에 가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전국의 유명한 사찰에는 그런 요즘으로 치면은 수십억의 자금이 있어야만 그런 절을 지을 수 있는데 그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왕가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대부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승류 억불 정책 속에서 불교 꽃을 피우는 그때가 이제 용조와 정조 시대 때 그리고 예술도 그때 꽃을 피우고 문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 불교 부흥기가 이제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때 살았던 분이 바로 백파입니다. 그 이때도 역시 학문적인 그런 게 이제 발달됐다고 틀림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파의 생애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하음의 종갓집으로 출가하여 49세까지는 강하게 점령하고 그 후로는 선교를 겸수하며 각종 저서를 남겼다. 하음 교학적으로는 대성 신운과 건강에 관한 저수를 남기고 가나 참선 쪽으로는 육조 단경과 서문 명성지가 선조 등에 주기하며 주기라는 것은 이게 이제 주석을 했다는 거죠. 한편은 성문 수경을 저술하고 정토 연불 쪽으로는 작법 기감을 남긴다. 하음교와 가나 참선 정토 연불은 소토 세발처럼 조선 후계에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 이런 수행과 합봉을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전통일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가 대한민국 오늘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 절에 보면은 강주라 하는 강주, 강의할 강자 주임자, 강주는 이제 교학이죠. 하음교학에 해당한다. 가나 참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윤화라든지 요즘은 선원장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그렇죠. 정토 연불은 그 주인의 해주라고 해주. 그 해주라 하는 말은 정토 연불에 관계되는 거고 강주는 하음 교화에 관계되는 거고 가나 청선을 할 때는 이제 윤화라든지 요즘은 선원장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이 이야기 왜 하는가 하면은 이 항상 동안거 하한거가 되면은 절에서 큰 절에서는 그걸 해요. 이 방을 짠단 말이에요. 방을 짤 때 벌써 강주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윤화라든지 이런 해주라는 이런 이름이 등장해요. 벌써 등장한다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벌써 이때 이 교학이라든지 참선 연불이 벌써 이게 이제 정립됐기 때문에 이제 내려온다고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온다는 말 그런 겁니다. 자, 설파상은 연담 유일, 인학, 의점, 백파, 금성, 설도, 유형 등이 활동하던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말에야말로 이런 전통의 최고조에 달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임진왜란 이후 형성된 태국 법등술도 종문의 정설이었다. 그래야 독계로는 임제와 태고를 풀기하면서도 하암교학과 정도업을 진함으로 삼아 삭발 예미한 자임은 누구나 근기와 인연에 따라 남국을 도모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참선을 하다가 깨닫지 못하면은 연불원에 들어가서 연불을 하고 그러는 거 이해하잖아. 이런 전통의 중심에서 활동하던 건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대파 금선이다. 구한말을 거치면서도 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당시의 해방공단에서도 백파의 이런 전통을 이어져 있다. 그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석정 용호 장로이다. 석정은 제 스승님의 스승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석정 스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석정 스님 얼마만큼 대단하냐? 위안 선생이 석정 스님을 만나고 우리 스님 부처님 같다고 장담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게 누구야 최남선은 아예 저게 석정 스님을 모시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백두산 유람 가요. 갈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하인에게 지게를 지고 먹을 걸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남선은 끊임없이 스님한테 질문을 던지 그러면 얘기하면 그것을 이렇게 전부 글로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렇게 너무 해박하니까 어느 마을 어디에 빗속에 있는 걸 선생님 저 빗속 내용을 압니까? 이러니까 선생님 보이도 않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저희 과학도 학습하신 석정 스님 그런 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석전 영호라는 대단한 분이라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그 밑에로 이제 운기스님, 운어스님, 운성스님이라는 걸출한 이제 그 제자들이 나왔죠. 말하자면 지금은 거의 운어스님 쪽의 거의 대부분 가장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자, 저는 이제 그쪽에는 끝에 당해요. 운성스님 쪽이니까.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봅시다. 석정은 글을 쓸 때면 말미에 언제나 구산 산문 또는 영구산 산문 아무 개가 적는다. 이거는 이제 이 영구산의 저기 누구요? 백파선상을 거기에 소림구를 짓고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이 구산이라 하는 이름은 공통적으로 잡습니다. 그 제자들이. 자, 해방을 맞이한 다음에 1946년 5월 당시 불교계는 교단을 정비하고 조선 불교 교훈을 공부했다. 이때 초대 교정이 바로 석전영호이다. 이어서 2대 교정은 하남중원이고 3대 교정은 마남 종헌. 마남이라는 호의 유래가 백화와 추산 2년에서 시작된 이 글 앞쪽에서 이미 밝혔다. 그래서 이게 석전이라는 이름하고 그 다음 만암이라는 이름은 추사가 백과선사에게 글을 주면서 후대에 글출한 문제가 나오면 이것을 주십시오 하고 바쳤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과선사의 6대 손으로 이 석전 스님이 그 영호 스님이 석전이라는 호를 받았던 것이죠.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종헌이라는 스님이 만암이라는 호를 받았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주 걸출한 뭐랄까 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만암 종헌의 제3대 교종으로 재임하던 1958년 6월 제13회 중앙교무회의에는 불국사 극락전에서 조기종 전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보다 한 달 앞서 하달된 이승만 대통령의 유심은 한동안 한국 불교 분교에 불을 지펴낸다. 결과적으로 정치 몰입애들은 급부상하고 독서일과 수행인들은 줄어들어 이제는 인자도의 불련도 역사에 대한 글을 적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참고 자료를 보도록 하죠. 이 상에서 보듯이 선문수경은 기존의 선문을 대상으로 그에 대해 품평하고 있다. 여기 이제 선문은 참선선자의 글을 문자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참선선자 문자 쓰면은 선에 딱 한정할 건데 참선선자의 글을 문자 들어가는 경전 속에 교학의 경전 속에 있는 선의 글도 다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문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에요. 선에 그러니까 선 쪽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근본이 되는 것이 선문 염송지가 그 슬라이드 그리고 이외에도 적잖은 선문들이 인용되었다. 번역자는 될 수 있으면 기존의 번역을 활용했고 일일이 출처를 밝혔다. 이제 그것들 중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 대표적인 번역서를 소개하여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또 독자들에게 가행 독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동구 역경 원정을 지내셨던 공선사 오릉강례의 선문염송 염송설하고 한글대장령 181, 182 견동 전동로 이 큰 도움이 되었다. 또 신재일 교사의 육교답령과 장순용 선생의 대보각국사서 두재 선생의 선문수경 또 이제 큰 도움이 됐다. 그 밖에 또 여러 참고 자료가 있는데 그 출처에 대해서는 번역서의 각종 1-2개의 밝혀 기록하였다. 한편 선문수경과 백파의 선사상에 관한 연구 논문도 근 30여 편에 달합니다. 본서의 번역 과정에서 신신을 많이 진 것 일부를 소개하여 감사드리고 독자들 일념을 돕고자 한다.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오명스님의 조선 말기
설리 논쟁 연구, 백과와 조의 논쟁을 중심으로 2010년도에 나온 거예요. 자, 하미경 이철선님이래요. 하명은 박사. 이철선님의 백과와 조의 선리 논쟁 연구. 자, 유순백 박사, 성관스님의 백과 근성의 사상 연구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인숙 선생의 백과의 선사상에 관한 연구도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연구 논문으로는 한기도 교수의 백과의 선문 수별, 백과와 주사의 선문 대화가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문자 하도에 관해서는 박태원 교수에 관한 화두 감병론과 화두 의심의 의미, 김호기 교수의 백과 근선의 문자 감병론 과해에 대한 고찰이 큰 도움이 되었다. 자, 많이 책을 많이 보셨네. 논문도 많이 보고요. 한기도 박사의 백과 선문 수경이 이게 논문집이 있었거든요. 번역을 했네요. 그죠? 거기에 백과 조사의 선문대안은 김진영 박사 해급 기록 456에 들어가 있군요. 차례를 보죠. 네, 36페이지. 거기에 이제 1번에 이제 인재상구 그림을 설명한 가장 중요한 인재상구죠. 두 번째 이제 향상하는 본분의 진영.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재상구 제1구가 사실 진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하항하는 신혼의 삼종선, 그 다음에 의리선, 그 다음에 이제 상구를 도표로 표시하는 의리선과 계계선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말부구와 채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다 나오죠. 신혼과 본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죽임과 살림의 구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게 더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걸 공부를 하면은 이제는 큰 스님의 이제 응구를 듣면 들어가 이건 이제 어디서 이건 계획성 이렇게 이제 판단이 가능하죠. 저건 채축이고 저건 마루구를 정리하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상, 삼성설, 상고와 일고 짝을 이루는 5가지의 경우가 다르다든 쭉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서무수경을 이제 공부함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를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자, 서문수경 가보죠. 그 다음 장에 보면 서문수경이죠. 수경은 이제 손바닥 거울 이런 뜻이에요. 손거울을 얘기합니다. 영부산 소림굴의 거창한 비구, 경서는 편집하고 해설함 되겠죠. 자, 넘어가고 목차가 있는데 요거 목판권 목차가 없는데 한물전에는 이게 편자가 작성이 넣었다 이렇게 되죠. 근데 넘어가고요. 자, 인재상고를 그림으로 설명하.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 인재상고를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은 서문에 속합니다. 얘기하자면 서문 속에 서문이라고 보면 설명했고 전체의 그 서문수경을 요약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임재의연 선사가 제시한 상구에는 석가세존께서 일생 동안 성가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지지가 모두 포괄되어 있으므로 모든 가짐을 간직한 상구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면은 8만 대장의 수많은 법문가 선문의 수많은 어록들 많잖아요. 근데 그 임재상고에서 안 벗어날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임재상고를 딱 배우면 그것이 하나의 잣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걸 다 그걸 할 수 있어요. 재단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갈게요. 금강경에서 사국에도 나중에 나오겠지. 범소유산
개시의 금방이 돼. 진짜. 저는 세상 기사 저는 그냥 이 사고에 물론 상위 능바 상위를 그럼 이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경기를 논하면 어떻게 높을까? 예? 모두 상위는 근데 만약에 모든 상이 상 아니임을 본다. 이거는 상은 유망하다 이죠. 홍상은 그렇게 다 상한 걸로 있고. 시열적 예수나 그럼 이거 모든 상이 상 아니고 이거는 저게 무상을 요 경지보다는 이것이 그거 그러니까 얘기할 거. 그래서 모든 상이 상 아니고 이런 게 있죠. 보십시오. 요것을 재해무슨 시식년 모든 행각 그죠? 모든 것을 우승한 생각 요거 딱 맞아 딱 맞잖아요. 그 다음에 생멸이 정멸하면 생멸이 정멸하면 정멸이 위다. 이렇게 맞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생멸이 정멸해버립니다. 그럼 요거는 상이 있는데 상이 구망하다고만 얘기하고 요거는 상이 없잖아요. 무상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요보다는 여기 더 높잖아요. 여기에 대상 약견 재산 비상이라 요거하고 관련돼. 식멸이 정멸하면 정멸이 위력. 정멸은 뭘 열반을 얘기해. 열반이다. 열반을 번역하면 불사 불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즐거움이다. 요건 여기에요. 적견멸. 여기 좀 건강경 개송이나 저기 재행무상시 생멸이 정멸하면 정멸이 위락이라는 말 맞다 들어가죠. 여기도 이 죽부자라고 써있어요. 이 구 속에 사국에 대한 사국. 사구 속에 이렇게 경지가 가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여기에는 적견 열애나 정밀 미랄계나 요 부분이 보면 예를 들어서 제1부라고 이렇게 그러면 약견재상 비상항위는 제2부가 되려면 그 다음 요거는 이제 3부가 제1부, 제3부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제1부가 가장 높은 거고, 그 다음 제3부는 여기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한글 번역할까요? 글도 잘 못 쓰지만. 그래서 이게 물은 모든 상이 다 건강하다. 변하기 때문에. 왜? 모든 거는 상이 변하는 거 다 생길 때, 생겼다 사라질 소멸하는 거. 생겼다 사라졌다는 것은 현상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봐버리는 거는 이거는 저기 법성계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법성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제법 부동 본래적. 제법 부동. 제법 모든 존재, 모든 것은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 본래적. 이렇게 얘기하잖아. 모든 존재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 뭐예요? 식멸이 하지 않는다. 그래 본래부터 보여야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기 약견재성 비상이나 생멸이 정면하다는 말은 연관입니다. 보유할 적자의 멸할 멸자다니 번뇌가 보유해져. 보통 원인이 다 소멸해버려요. 비정멸이죠. 보통은 다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생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 본래 적이라 하는 말은 여기 적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보유할 적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구절에도 이렇게 경태가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임재상구라 하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이것을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제1구는 열애를 본다고 하는 거는, 어디에 해당할까? 이거는 후공에 도장을 찍는 거죠. 이것도 호공에 도장 찍으면 호공을 도장 아무리 찍어도 흔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상이 상 단임을 본다 하면은 이거는 꿀에 도장을 물에 도장을 탁 찍으면 처음에 탁 찍히다가 사라져 버렸잖아. 흔적 없이. 그러면 여기는 현상을 건강하다 하는 요거는 어디에 해당할까? 요거는 진흙에 도장을 띄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건 선명하잖아요. 거기 흔적이 남아있는 거고, 흔적이 있다가 없어버려. 애초에 처음부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애초 처음에 흔적이 없는 게 뭐 정멸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벌써 경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잘 살펴보면은 높고 낮음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불러보면 안 된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이제 이게 다 재무상 모든 이 조건 지어진 거나 무상의 변화는데 이거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현상이다. 근데 이 생멸이 정멸한다 하는 말을 어떻게 이거 알 수가 있느냐면 수행을 통해서 생기는 것도 생기는 순간순간 관찰해 보면 자체가 없어요. 사라지는 것도 순간순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생길 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든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이든 현상이 생길 때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하고 사라질 때도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이파사나 1년 단계에 나와 있어요. 대지도를. 그런데 생기는 순간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해 보면 자체가 없어요. 사라지는 것처럼 중간 끝으로 자체를 안 남겨요.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면서 혹은 자체를 남깁니까? 못 남기듯이 그런 거예요. 모든 현상이 그래요. 이 물질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왜 순간 변하면서 남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입장에서 아니라 생각하는 순간순간 자체가 없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자체 없는 것이 정멸이죠. 알고. 그게 물질 현상도 그렇고 전기 현상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현상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본래부터 고유하다. 본래는 또 고유하다고 얘기해요.
원래부터. 처음에 움직이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내용이 전부 다 이 수행하고 결합시켜서로만 바로 그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파산나에서 18단계에 보면은 12번째, 11번째 단계에 가면 몸의 통증도 다 없어져 버리고 12번째 단계에 가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카라 현상, 이 행위 사카라인데 이게 없어져 안 일어나요. 객관계가 다 안 일어나 버리면 주관은 같이 그럼 정멸이에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그런 수행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 구절에 이런 경계가 다르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임재 상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취할 것이 무엇이냐. 요거 범소유상 계시면 현상 음하다 요거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경계는 맞긴 맞아. 근데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사업을 일고 나왔더니만 하루아침에 그만 사업이 부도나고 망했다. 그럼 뭘 깨우치는 거야? 아, 이게 무상하구나. 이런 깨우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없는 거야. 근데 좀 느낌이 들어가니까 모든 상이 상이 아니네. 내가 뭐 사업을 망해도 소원이 할 게 없네. 이런 거지. 그래서 좀 더 가보면은 이제 모두 열이구나. 열을 적견한다, 다룬다. 여하게 오신 분, 뇌에 가신 이런 뜻인데, 열애라고 하는 게 이제 청정심. 정열이 뭐냐? 청정. 정열은 모든 번뇌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상구를 그림으로 설명한 부분이, 잘 알다시피, 그렇다는 거죠. 석가세종의 일생 동안 성과 교를 통해서 말씀의 취지가 모두 포괄되어 있다. 모든 가치는 간직한 것이 상구다. 이런 맥락에서 법회 유정선사는 부처님과 조사께서 수제하여 활용한 것은 이 상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고 환성지한 논론 스님은 유정선사께서 제시한 상구는 이 임재종 가풍일 뿐만 아니라 위로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는 중생이기까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제 몫이다. 이 이제 선사 상구를 벗어나서 슬픔만 모두 잘못된 말뿐이다. 라고 했으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여러 조사 스님들과 나아가선 천하의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이나 문구 모두 이 상구를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84,000 부문이 그렇게 많더라도 딱 세 구절에서 딱 안 벗어나요. 멋지잖아요.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막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 10시간, 20시간, 10년, 20년 공부를 했는데, 그죠? 이제 상구를 터득해버리면 그 시간을 다 보상받는 거지. 한 번에 줍니다. 상구절에서는 이게 핵심 되는 거예요. 그래요. 멋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선정 문화에서 나온 말이나 문구를 찾아 궁극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천 안목과 선정 5종 강요가 선문 강요집을 반드시 제일 먼저 구하여 읽되 무엇보다 먼저 임재 상구의 의미의 행상을 궁구한다면, 그러니까 임재 상구, 임재 스님이 법문하신 이 상구를 먼저 이게 한다면 말이죠. 예, 행상을 안다면, 그 행상의 의미를 안다면 이런 뜻이죠. 상구의 의미와 행상에 환히 밝아서 의심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문용송집과 경도 전동록과 사집 등이 나오는 말과 문구를 읽을 때에도 이 상구를 사용해서 그 책의 내용을 낱낱이 적용을 대조해 보면 모든 말과 문구가 마음에 분명하고 환하게 드러날 것이니 마치 물건을 저울에 올려놓으면 한치 눈금도 속일 수 없는 것 같다는 것.
이게 가지고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 옛날에 똥을 먹어야 깨달음. 이거는 이제 상고에 들어가면 예. 딱 그잖아. 깨달을 사람은 옷을 입거나 벗어나 똑같다 이런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런 소리를 하지? 그 이제 상고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영업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여기 또 대제 보면 뭐 똥물 먹어야 똥물 먹는 건 뭐예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똥물 먹는 건 우상에 해당한다. 똥물 먹는다 하는 건 밥이나 똥물이 같다는 뜻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 있으면 깨달으면 인정한다 이런 소리거든. 그러면 그것이 저게의 건강적인 개성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할게요. 보면 밥을 논하고 똥물을 같다 다르다 이걸 논하는 건 전부 상식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하면 어리선도 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 쳐지는 거지. 근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깨달음 논하면 우습잖아? 그래서 이 인제 상부를 갖고 이렇게 만일에 이제 이건 제가 이렇게 일부러 그렸어.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논한다면은 저게 이제 만일에 저기 보면 제1구는 호공에 도장 찍는 거, 제2구는 물에 도장을 찍는 거, 제3구 진흙에 도장 찍는 거 그렇잖아요. 똥물 이야기와 밥 이야기하면은 또는 뭐 옷을 입은 애 많이 얘기하는 건 현상이잖아. 그런 거는 진흙에 도장 찍는 거 선명하잖아요. 그럼 그런 경계는 깨달음이 아니잖아. 요 뒤에 가면은 상구에 깨닫는 거는 어리선이 지나지 않는 거 자기도 공부한다 이랬대. 이야기하잖아. 제1구는 조사선이거든요. 제2구는 열애선이고. 그래서 이제 열애선이라 하는 거는 정멸을 얘기를 보통 하는 거고, 조사선은 정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수연이 있다. 불변, 수연, 불변, 수연이 같이 있어요. 불변, 수연이 같이 있는 건 제1구고, 불변만 이야기하는 열애선이고, 저기 뭐 제3구는 현상을 논하는 건 제3구에서 보여요. 상구 형상을 논하는 건 전부 무상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공부하면은 상대의 말하는 딱 들어보면 이 사람 깨달은 뭘 깨달은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응?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 나중에 이제 건강형 개송 같은 이라든지 어른이 나는 개송을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한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그 대조해 보면 모든 말과 문구가 마음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니 마치 물건을 저울에 올려놓으면 한치 눈금도 속일 수 없는 것 같다. 못 속인다. 인제 상구 이거 하나로 상구를 가지고 전부 다 대조해 보면 다 알 수 있다. 저 사람이 거짓말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저 경계에 어느 정도 가 있는지 다 알 수 있다. 이런 내용.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가 이 임제 상구를 공부한다는 게 상당히 재밌는 내용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뭐 가르치는 게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면 1타 강사 제일 잘하는 1타 강사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점 정리를 그렇게 잘해준다며. 그러면 이 시험에 서문 수경이 요점 정리한 거예요. 팔만대장경과 모든 선종의 어록도를 요점 정리한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서문 수경이에요. 그럼 되지. 끝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실생활에 있어서 상대방이 뭘 하면 이게 딱뭐 구분이 지어지잖아요. 너는 뭐 이렇게 그러면은 그걸 내가 이렇게 안과 동시에 내가 너무 괴로운 거야. 저 인간이 왜 저러지 하고 그것마저도 없애야 된다는 거야. 그런 거는 저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재행무상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게 실제로 되게 재행무상 들어가면은 모든 현상은 다 허망하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럼 허망하다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심리적 괴로워 이러는 거는 좀 웃기는 일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역사 시간이라는 우주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역사 시간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의 역사인데 이 속에는 온갖 의미가 다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신호애락이 있고 모성이 이 안에 예술이 있고 뭐고 학문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간 속에 흘러가는 거지. 근데 우주 시간으로 딱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주 시간으로 가버리면은 생기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 많이 다 죽는다 이게야. 거기에 무슨 의미 부여가 살게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말은 우주 시간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주 시간은 또 내당은 제일 무서웠어요. 이제 상구에도 보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도 저 다시 보면 시간은 간접적인 게 지나지 않고 시간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를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실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해상하는 다 기억이에요. 미래 일을 얘기하면 다 추상지. 그래서 이런 게 의미가 없어버려요. 그래서 막 찌질이 꽂고 막 싸우고 이럴 때 사람 죽을 때쯤 되면 허망한 거야. 내가 이렇게 죽는 순간에 무슨 찌질 보고 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달라요. 안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형수가 있다. 사형수가 있는데 당신이 이제 일주일 후에 죽는다 이러면 일주일 동안 뭘 하겠느냐 생각하면 그만하다 말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까지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걸 일주일이 아니고 40년 50년 너를 자기 죽는다 하는 걸 전제하고 있으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얘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막 상처 입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처 주고 상처 입고 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40년, 50년, 아니 뭐 70년이 50년, 50년이 40년, 40년, 30년, 20년, 10년 나한테 치료를 줄여보라 했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많이 가지면 어떠고 저기 가지면 어떠네. 말하자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야? 어느 물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다 인간은 전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우주도 다 원자로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가 모였다고 흩어지는 밖에 없어요. 사실 보면은, 온 우주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근데 이 의미 없는 우리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의미 부여하면서 사는 인간이 더 경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사람 얘기, 그런 거. 가만 생각해보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똑같은 재행무상 시생물법이에요. 생멸해버리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면나가는 의미가 없다, 이게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전기가 있다가 생각을 해봐요.